98페이지 요약 세 번째, 비교에 근거한 평가는 양극성을 낳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균형력은 반대극을 서로 충돌시킴으로써 양극성을 제거한다. 이거 나중에 명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이 명리가 그런 거잖아요. 음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역 같은 데 보면 양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밑에 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음이 계속 쌓이면 다시 양이 들어오기 시작. 그게 사계절이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이 계속 갈 것 같지만 가을을 만나면 이제 추워지고, 추운 계절이, 눈 내리는 계절이 계속 갈 것 같지만 봄을 만나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균형력하고 반대극 서로 충돌시키고 양극성을 제거하고 음양의 흐름을 평상시에 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자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그냥 자기 성격이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놔두게 된다. 근데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좀 평온해지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명리학 공부가 다 그런 거잖아요. 사주팔자 관련된 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대상과 그 특성은 반대 성질을 가진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건 대표적으로 그 남성, 여성, 그죠? 이성을 예로 들면, 그리고 우리 저 기압, 수압, 온도차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압이 이렇게 한쪽 공기층이 기압이 높으면, 그죠? 한쪽이 낮으면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수압도 마찬가지고, 한쪽이 물이 많으면 흘러가지고 이거 맞추려고 하고. 펜듈럼의 규칙, 나처럼 해. 트랜서핑의 규칙,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서 존재하도록 놓아주라.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하고 재미없고 그 사람 안 만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잘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편안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지도 않고 내 얘기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펜듈럼하고 트랜서핑하고 그냥 그 차이예요. 양극성은 트랜서핑의 규칙을 통해서 제거된다. 양극성이 트랜서핑의 규칙을 통해서 제거시키면 이게 가장 무난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은 트랜서핑의 규칙에 의해서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펜듈럼이 되도록 놔둬요. 그러면 이 펜듈럼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꼭 그 사람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공부가 대표적인 건데, 공부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하라고 하지만 애들은 놀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이 나이 들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잖아요. 아, 내가 그때 아버지 어머니 공부하라고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잖아요. 알죠, 이제는. 왜 부모님 왜 공부시키려고 했는지. 이게 그거죠. 깨어있는 의식. 지금 이 순간 나는 잠들어 있지 않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다. 항상 내 생각, 의도와 의지가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유도전이에 의해서 내 삶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펜듈럼의 첫째 법칙, 펜듈럼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려고 애쓴다. 펜듈럼의 둘째 법칙, 펜듈럼은 자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펜듈럼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펜듈럼이 왜 갈등을 증폭시킨다고요? 네, 펜듈럼은 갈등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펜듈럼은 자꾸 사람들이 사고 쳐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는 그 에너지를 먹고 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살면 펜듈럼은 그게 싫어. 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면 펜듈럼은 멸종되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줘야 되는 거야. 99페이지. 펜듈럼이 조직체의 존재를 통괄한다. 의지, 의도의 노예화. 조직은 구성원이 조직에 필요한 것을 원하게끔 가리킨다. 제가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게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은 정확하게 2대8 법칙을 따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부자들은 몇 프로? 20%.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뭐다? 80%. 이게 2대8 법칙이잖아요. 2대8 법칙이고, 이게 뭐라고? 파레토 법칙. 왜 파레토 법칙이에요? 이게 이탈리아의 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만든 알아낸 법칙이라고 해서 파레토 법칙. 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뭐라고 외우라고? 파레토 법칙이라고 외우라고. 기억나요? 네, 파레토가 어떤데? 우리가 물감 쓸 때마다 항상 보면 하얀색, 노란색을 많이 쓰잖아요. 밝은 색을 많이 쓰고 어두운 색을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물감만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감을 많이 쓰고 어떤 물감은 적게 쓰고 2대8 파레토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성공을 할 때는요,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이게 만약에 중산층이라고 치자. 이 중산층이라고 치자. 이 중산층 중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겠죠. 한꺼번에 50%씩 망할까요? 가만히 지켜보자면 이 중에 20%가 망해요. 80%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했으니까 여기에서 20%는 또 성공해서 올라가겠죠. 80%는 여기 가만히 있고. 이게 또 20%는 망해서 일로 오고 20%는 성공해서 일로 가겠죠. 이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어디다?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빨갱이들은 이게 통하지 않아. 한 번 지배치면 영원히 지배치는. 대를 이어서 뭐를 물려주잖아. 사람도 혈통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몰랐는데 동물들은 다 혈통이 있잖아요. 사람도 뭐 성을 진보를 하고 하는데 사람도 있어요, 혈통이.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과거의 왕족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좋은 혈통끼리 또 결혼시키고
결혼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근데 사람도 혈통이 있는 것 같아, 딱 보면. 나중에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내가 요즘 공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훈민정음. 훈민정음 강상원 박사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다 보면 훈민정음이 진짜 어마어마한 글자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왜 종주국이었는지 알려줄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게 이 훈민정음이에요. 우리가 한자라고 하죠. 한자라고 하죠.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데, 저 한글은 틀린 말이고, 옛날에 일본에서가 우리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일본에서가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네가 편하게끔 야 한글 좀 단순화시켜봐. 그래가지고 28자를 24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내자가 사라졌어요. 내자가 뭐죠? 이거 여린이어,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 또 사라졌죠. 훈민정음이에요.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시킨 대로 24자로 만들면서 4자를 없애면서 그 옛날에 한글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걸 한글이라고 바꿔버린 거죠. 훈민정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글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훈민정음이잖아요. 훈민정음이라고 적혀 있잖아. 새로 28점을 맹 거는. 근데 왜 그걸 한글이네? 세종대왕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훈민정음, 백성을 가리키는 정확한 발음 기호예요. 우리 한글은 발음 기호라고. 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자 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옛날에 임금님이 있었잖아. 그죠? 우리나라 황제가 여기 있으면,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지부, 집주, 막 이런 식으로 쭉 천자문이 가잖아.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발음이, 어떤 글자의, 한자의 발음이 이 동네에서 분명히 우리가 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 동네 가니까 그걸 횡이라고 발음하고, 저 동네 가니까 흉이라고 발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같이 TV가 있으면, 자,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땐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황인데 얘네는 막 흉이라고 발음하니까, 나중에 서로 왕래하면서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발음한 그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너 아까 뭐라고 발음해? 흉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써봐봐. 어떤 글자를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뭐 되니까, 안 되겠구나. 발음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훈민정음인데, 이게 나중에 강상원 박사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저 머리 딱 보다 보면, 진짜 놀라운 게요. 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우리는 발음하고 뭐만 신경 쓴 걸로 알잖아요. 이게 28자를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산스크리트 언어가, 우리가 어찌 보면 산스크리트 언어 한자로 양대산맥으로 오다가, 근데 이 산스크리트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산어를 보면 이게 전 세계 언어의 모국어잖아요. 전 세계 언어의 모국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 언어의 모국어라고만 했지, 그 산스크리트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학자들도 전부 이게 인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강상원 박사가 밝혀낸 건 산스크리트 언어는 우리말이라는 걸 밝혀냈잖아요. 왜냐면 강상원 박사가 그 불경을 이렇게 해독하는데 법화경인가를 이렇게 번역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모르는 게 있으니까 막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다가 옥스퍼드에서 산스크리트 사전이라는 그걸 이제 갖고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 과거의 불경의 법화경이나 막 이런 걸 보다 보면 막 이렇게 보면 거시기, 그랑께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상원 박사는 이게 전라도 사람이나 뭐 경상도 사람이 번역하다가 귀찮으니까 거시기 그랑께를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과거에는 인쇄한 게 아니라 글로 쓰잖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거시기라고 쓰고 막 이렇게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옥스퍼드 사전에 거시기 그랑께 그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기는 뭐냐?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거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I find word in my brain's memory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내 머리에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면 그게 거시기예요. 아따 거시기 함께 거시기에서 거시기 허용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 근데 이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는 학자들이 모든 인문학 학자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K-POP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훈민정음 때문에 와요. 그리고 앞으로 이 네 글자를 복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훈민정음 이 기관이 유엔처럼 딱 센터가 생기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태권도 하려고 우리나라 다 국기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훈민정음 센터가 생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그거 연구하러 올 거예요. 왜? 이 A, B, C, D하고 이 한자하고의 커다란 차이가 뭐죠? A, B, C, D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어디로 가냐면, 영어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어 연구하려고 뭘 연구하죠? 라틴어를 연구해요, 라틴어. 라틴어가 누구의 글자죠? 로마의 글자죠, 로마.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다행히 라틴어에 어원이 있는 영어들은 이게 왜 그렇게 된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라틴어 사전에서 왜 그 단어가 왜 왔는지를 알게 되면 되니까. 근데 이 라틴어의 조상 언어가 뭐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왜 그런지 모르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 산스크리트 사전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세계 어느 나라든 뭐를 하려고 하면 딱 막히면 일로 가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영어 글자는 만약에 우리가 뭐 인터내셔널이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만약 여기도 없고 자료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 애들은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도 짬뽕 언어니까 이게 이태리에서 왔나? 스페인에서 왔나? 막 이렇게 찾다가 없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왜 왔는지 몰라. 한자의 매력은 뭐냐면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호랑이 뭐 인을 하면 왜 이게 호랑이에서 뭐를 따가지고 이 글자 모양을 만들었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늘천 하면 왜 이게 하늘천이냐고 하면 그 뭐 위에가 더 넓으니까 뭐를 긋고 막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낸단 말이에요. 한자는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하면 이건 이래서 이걸 이런 글자로 만들었구나. 왜? 세상에 그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한자의 매력이 거기 있어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어원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을까를 우리가 지금 사람들도 한자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한자는 지금도 후대가 와서 이렇게 봐도 단절이 안 돼요.
서로 간에 막 의논하고 연구하고 하면 찾아낼 수가 있어. 그 한자를 보다 보면. 영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글자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 저기서 나왔는지 영어 사전에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원이 시작된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이 훈민정음에 그거를 다 넣어놨더라고.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 알게 됐는데 이거 얘기하자면 3박 4일 걸리고. 훈민정음이 되게 재밌는 거는 한자 산스크리트어까지 고려해가지고 이 1대1로 단어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거꾸로 풀어가다 보면 이게 산스크리트 언어랑 1대1로 매칭이 되고 한자랑 1대1로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산훈 박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지혜라는 글자잖아요. 그 지혜롭다 할 때 이 지혜가 그 동국정원 표기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게 우리는 그냥 이 지혜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철자가 2개잖아요. 이건 2개죠. 이건 하나, 둘, 3개죠. 이건 3개죠. 근데 얘는 하나, 둘, 3개죠. 원래는 동국정원의 발음으로는 하나, 둘. 이거는 이게 원래 이게 있는데 이걸 한 글자로 할 거냐, 2글자로 할 거냐는 뭐 나는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다 뗀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지금 엉터리 표기법에 지금 우리가 쓰는 표기법들은 동국정원 표기법을 나중에 따라가지고 왜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지혜에 해당되는 산스크리트어를 찾으면 8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산스크리트 지혜라는 산스크리트 사전에 산스크리트 표기법 보면 8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8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미국은 달러 때문에 되죠.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때문에 다 어때요? 다. 왜? 자기 조상, 자기네 글자, 자기네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으로 다시 역추적해서 산스크리트어에서 찾아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나중에는 뭐까지 알려낼 수 있냐면 훈민정음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유튜브에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발음이 다 엉망이니까 저기에 훈민정음 집현전 이런 데 와서 며칠 이 발음을 연습해야 된대요. 하루 이틀. 그래가지고 임금님 만나였을 때는 똑바로 발음하라고 하는 그 작업을 거쳤대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면서 천자국 우리나라가 가운데 중국 가운데 천자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하면 그 중국이라고 표기됐거든요. 그게 지금의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말들이 중국 임금님, 황제가 계시는 이곳 말하고 달라. 문자화로 서로 소못띠 아니할 때 문자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니까 이에 표준 발음을 만들어서 하니까 너네는 잘 지켜라 이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화 돼가지고 99페이지 세 번째 조직의 영향력에 휩쓸려서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관객의 역할을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 있잖아요 그냥 지켜보는 입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군자라는 거죠. 막 남들 싸워가면 같이 막 싸우고 자기 열받아가면 같이 막 열받고 이런 사람들은 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관객처럼 그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멀리서 관객처럼 그걸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펜듈럼에 휩쓸리게 돼요.
목표 달성의 과정이 진화의 원동력이다. 목표 달성의 과정이 진화의 원동력이다. 항상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진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수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백수가 왜 위험하냐면 만약에 걔가 백수 생활을 3년 5년 했다. 그러면 걔가 어느 날 자기가 운이 맞아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뭐 일이 있을 때 나가서 하면 나도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백수 생활을 오래 해버리면 그게 펜듈럼이 돼서 노예화돼서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항상 뭐다? 백수인 상황에서도 공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끊임없이 목표 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멈춘다. 왜냐하면 조직도 하나의 펜듈럼이기 때문에 노예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 생활 딱 10년 전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0년 전후로. 그 다음에 뭘 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또 직장 생활을 한 10년 안 하면 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직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멈춘다. 왜? 조직이 펜듈럼이니까 직장, 회사 다 펜듈럼인 거죠. 의존성은 주위의 화살이 펜듈럼의 포의 골가미에 걸림으로써 인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 잘해주고 싶죠. 거기에다가 1명, 2명 자녀를 키우면서 잘해주고 싶죠. 근데 뭘 조심해야 된다? 의존성이 생기지 않게 과연 조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낚싯바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주위에 스위치를 돌려 뭔가 다른 곳에 몰입하고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바꿔야 한다. 좋은 말인데 그죠? 쉽지 않죠? 직장 다니던 사람이 5년 10년 다니던 사람이 그래 나도 나가서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나온다. 생각은 좋은데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도에 의해 가능태 공간에 구름처럼 끌려온다. 집단적 의도, 집단적 생각, 그리고 집단적 사냥.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은 두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두 사람의 생각은 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항상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뭐가 있다? 전제 조건. 그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일단백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으면 100명도 한 명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면 한 명이 당할 수 없죠. 시대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도에 의해 가능태 공간에 구름처럼 끌려온다. 에너지, 신용, 빚을 얻을 때마다 의도를 선언하라. 의도를 선언해야 되고 또 부자빠 가난한빠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라? 좋은 빚만 빌려야 되는 거죠. 좋은 부채만. 좋은 부채는 뭐라고요? 자산을 구축하는 부채는 좋은 부채. 나쁜 부채는 의식주에 필요한 부채는 나쁜 부채. 자기가 먹고 쓰기 위해서 얻는 부채는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부자발 가난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부채를 빌려가지고 그 부채에서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 이익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근데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쓰기 위해서 부채를 빌리면 안 된다고. 펜듈럼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험한 게임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펜듈럼의 총화가 될 전략을 짜내야 한다. 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죠. 사장이 될 건지 직원이 될 건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되고 싶고 사장이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략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그게 아니라면 뭐라고? 차라리 임원선에서 아니면 직원선에서 멈춰가지고 안정을 추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훅 제거될 수 있다고. 이도저도 아니면. 괜히 대도 안 하는데 깜냥도 아닌데 높뛰다가 한 방에 간다고. 자신의 게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자신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까먹지 말아야 된다. 내 게임을 만들면 좋은 게 뭐죠? 내 게임을 만들면 좋은 게 뭐예요? 룰은 내가 만드는 거지. 자, 101페이지 제2장 신들의 꿈. 102페이지 나는 나의 세계를 보살핀다. 나는 나의 세계를 보살핀다. 102페이지 현실의 두 단면. 태고 쪽부터 사람들은 세상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물질 차원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자연과학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묘 물질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면 과학 법칙이 더 이상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은 하나의 지식체계 안에 통합시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이거 그려줬죠. 사주팔자.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랑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법칙에서. 그래서 제가 스터디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뉴턴이 개발한 고정물리학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정신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고정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다? 양자물리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칙이 다른 게 뭐냐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거죠. 법칙이 통일이 돼서 통일적인 법칙을 사용하면 제일 좋은데, 그 통일적인 법칙을 아직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적용한 고전물리학의 공식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 양자물리학의 공식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 아직은 그 정도 단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다. 우주는 마치 인간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면서 말이다. 과학자들은 그 법칙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이전의 법칙의 틀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 진리는 잡으려 할수록 계속 달아나는 그림자와 같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세상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씌워주는 가면을 언제든지 뒤집어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전부 양자물리학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그거 봤죠? 분리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보지 않았어. 분리. 아니 틀어줬든 안 틀어줬든 내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라고도 했을 텐데
분리? 그 다음에 시크릿 동영상. 안 봤나? 시크릿 동영상하고 분립 동영상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